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또 뵙네요. 네, 법학개론의 이제 민법 부분. 오늘은 이제 법인과 물건을 놓고, 예, 물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법상의 물건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핵심 사항만 찝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텍스트는 되게 많은데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집중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법인은 뭐냐면 권리의 주체로서 민법상에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만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자연인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 또는 출연된 재산 두 가지가 있죠. 사람의 단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출연된 재산, 내어놓은 것을 출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연된 재산을 기준으로 법인이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상법상의 법인,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거 제끼고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인정하는 경우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로 보통 놓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법인은 뭘까요? 사람을 기준으로 모여있는 걸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이 하나의 법인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기초이론 중에 왜 법인과 관련돼서 이 법인이 좀 생성이 되고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법인이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법적 거래 간이화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법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단체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강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설립 등기가 되면 또는 허가가 나서 등기가 되면 이 법인 하나의 사람으로 보잖아요. 주체로 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법률 관계에 있어서 대표이사 도장 내지는 이사회 승인과 같이 이런 방식으로 쉽게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70명이 모인 집단에서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싸우게 되면 거기에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인 단체나 또는 돈을 기반으로 모인 집단이 있을 때 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할 목적으로 법인이라는 제도를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 즉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권리 의무 능력 취득을 통해서 법률 관계를 용이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사단법인도 할 수 있고 재단법인도 재산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책임의 제한이 있는데요.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 분리로 인해서 구성원이 유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단법인 사원이 한 100명이에요. 100명이면 거기 회원을 얘기해요. 사원이 100명인데 그럼 사고가 터져도 100분의 1로 나눠야지 그 사원이 전부 다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회원이나 또는 특히 사단법인을 얘기하는데 사단법인에 들어가는 회원들이 자기가 일정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책임의 제한 조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은 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기를 안 한 경우가 희한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례 보시면 아시죠? 종중. 무슨 시 무슨 공파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긴 재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종중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허가를 못 하러 받겠어요. 거기 어차피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계속 출생하는 같은 성실 가진 후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준용이라 하면 실제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사단법인 규정과 똑같이 보는 식으로 준용할 수 있는 게 종중이란 게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게 교회 아시죠? 교회 같은 경우도 등기는 안 하잖아요. 무슨 법인, 종교법인,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종중이나 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중 같은 게 설명해드리면,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단체를 종중이라고 법에선 보고 있고요. 선조의 사망, 즉 일대가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성립되는 단체로 종중은 무조건 봅니다. 후손이 없는 경우는 방법 없겠죠. 그래서 종중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상 성인 여성도 포함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에 남성만 됐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상 또 뭐가 있냐? 일부 구성원에 대한 임의 자격 배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그 성씨의 그 종중으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의사결정하는 한 표를 가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보상받아갖고 재산을 나눌 때도 역시 n분의 1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만 의견권을 부여한다. 즉 선상 근처에 사는 애들만 저기 투표권이 있고요. 나머지 도시 지역에 나간 경우는 후손이지만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것도 대법원으로 무효로 판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균질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설립은 아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명하면서 저희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비영리법인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법인 다 비영리법인,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공익적 목적의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선, 기여, 종교, 학술, 사교 등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비영리 법인의 설립 목적이어야 되고요. 정관 작성해야 되죠.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 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 날이하는 걸 정관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행위는 서면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는 것도 중요하게 보시고 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돈은 기본 자산만 좀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야죠. 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출혈을 해야 됩니다. 돈을 내는 행위를 통해서 재단법인은 설립이 된다는 얘기죠. 정관의 기재 내용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런 것들이 정관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에서 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보건 관련된 사단법인을 설립하겠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해야 될까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고요. 서울시에 무슨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을 만들겠다 그러면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요. 설립 등기는 법인의 주 사무소 있잖아요. 거기가 법인 주소지라고 봐야 돼요. 거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셔서 허가 내용을 가지고 가서 뭐 나머지 다 서류 가지고 가셔갖고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러니까 태어난 걸로 본다는 얘기죠. 출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계속 말씀드렸는데 목적의 비영리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공익성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이를 서면으로 기명 날인해야 되고요.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정관 작성에 출연 재산이 반드시 추가되어 있어야 돼요. 즉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조직이지만 이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40억을 내놓는다 그러면 40억이란 돈이 정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기초자산이죠. 재단법인이에요. 이 반드시 기명이 돼 있어야 돼,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돈이 나와야 돼요. 돈을 이게 투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재단법인에 있어서의 재산 출연, 즉 재산을 내놓는 행위는 본질적 내용이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즉 누굴 대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내놓는 거예요. 내놓기만 하고 이걸 기준으로 재단법인이라는 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할 때요. 아까 사단법인하고 기재 내용이 좀 틀리겠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은 역시 똑같은 기재 내용이고요. 사단법인에 들어가 있지만 재단법인이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립 허가 및 등기는 똑같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능력이 자연인이랑 똑같을 수 없잖아요. 쟤는 자연인이잖아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모인 그 관념상의, 즉 서류상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서류상의 법인이 나랑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자연이라고요. 사람이 아닌 법인하고 이 권리 능력이나 뭐 의무 능력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생명권, 신체권, 가족권, 상속권 등은 자연인한테 가지겠죠. 네,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성된 권리이기 때문에 생명권,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체권, 신체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저는 신체가 다 있잖아요. 가족권, 뭐 자식을 낳을 수 있거나 이런 건 없겠죠. 형제도 없겠죠. 법인도요. 상속권, 제가 부모님한테 받거나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잖아요. 아이를 낳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건 빠지게 돼 있고요. 재산권과 성명권, 명예권 등도 인정된다. 이거는 좀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거는 인정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은 당연히 재산을 가질 수 있으니까 법인에게 줄 수 있는 거고요. 성명권, 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명칭이 고유한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명예권, 명예라는 것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재단법인이 있는데 저 재단법인은 썩은 나쁜 집단이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속은 인정되지 않아
유증에 의한 권리, 즉 유언에 의한 증여에 대해서 내가 저 사단법인으로 어떤 돈을 좀 내겠다, 또 뭘 주겠다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요.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 능력을 가지나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청산법인. 청산법인은 이제 법인을 청산하는 거예요. 해체하기 전에 재산 남은 걸 정리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청산법인이라고 하는데, 청산법인의 경우에는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외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문 닫을 법인인데. 그래서 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전관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재단법인이 수익 사업을 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장학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수익 사업만 하고 장학금을 몇 년 동안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목적 틀리죠. 장학금 받을 사람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해야지,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뭐냐면, 법인이 예를 들어 죄를 짓거나 뭐 사기를 칠 수 있어요. 법인이 사기를 치거나 법인이 환경오염도 시킬 수가 있고요. 법인이 뭐 근로기준법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고용한 대상자들 대상으로 법인이 월급을 안 주면 법인이 나쁜 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제 불법 능력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에는 이사는 아시다시피 법인하고 한 몸 아니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법인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에 의한 행위가 해당이 되고요. 감사, 지배인, 이사의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대신 책임을 물어주거나 손해배상해 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관상 직무 수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사가 법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직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사회관념 또는 통념상 볼 수 있는 행위만 해당하지, 예를 들어서 장학법인에 소속돼 있는 장학재단법인에 소속돼 있는 이사가 골프장 가서 뭐 골프 행사에 돈을 기부했다, 법인 명의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법인의 성격과 내용, 목적에 맞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기관의 책임 능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대표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표이사를 얘기할 거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요. 가해행위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것이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의 4대 조건입니다. 이건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사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이사에 대해서, 법인에는 이사가 있어야죠. 이사에 대해서 보시면 법인의 상설기관 항상 있어야 되고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이사라고 합니다. 이 이사의 모임을 또 이사회라고 하겠죠. 자연인만이 이사가 될 수 있고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사람이어야 돼요. 이사의 수와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전관에 정해 있는 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요. 이사의 선임도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해임과 퇴임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뭐 불충분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역시 이것도 정관의 이사 변경에 대해서도 등기소에 가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는 대표권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대표이사하고 이사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대표를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법인과 관련된 규정은 이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이사가 대표이사 밑에 따까리나 직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개별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2인 이상이 이사가 막 대여섯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가 대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인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대표라고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에 대리권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이사의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사회에서 5명의 이사가 모여서 이 중에 한 명을 대표이사로 뽑고요. 나머지 4명의 이사가 네가 알아서 경영해라 하면 나머지 4명의 이사가 경영 관련된 권한을 넘긴 거란 얘기입니다. 즉 대리권을 행사하는 게 대표이사의 권한이죠. 즉 자기 이외에 4명의 이사의 권한을 대리로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사는 대표이사에 미치다, 이건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사회는 업무 집행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 우리로 말 국회에 해당되겠죠. 이걸 이사회라고 하고요.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어졌거나 결원으로 인해 법인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법원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시이사는 새 이사가 선언될 경우에, 그러니까 임시예요. 임시니까 새로 정식이사가 들어오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 이사 전까지 모든 이사는 대표권이 있다고 그랬죠. 법인의 대표기관 역할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대리는 뭐냐면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충할 경우, 그러니까 이사하고 법인하고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겠냐 하겠지만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이사의 대표권이 배제되도록 돼 있고요. 이런 경우에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특별대리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사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에 한 이사가 나머지 이사하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좀 대표권을 빼야겠다 하고 이사회 어떤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대표권 있잖아요. 이걸 좀 박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직무대행자는 이사 선임 무효소송 등으로 인해 해당 이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너 이사하지 마, 잠깐 쉬어, 이렇게 가처분이 나오면 이 이사는 직무가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결을 하려니까 이사하고 역할을 비슷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사에 대한 직무를 대행을 한다 해서 직무대행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아시죠? 이거는 등기사항까지도 아니고 감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이사는 아니면서 책임도 지고 참 애매한 케이스예요. 근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감사 자체가 뭐예요? 법인이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세입 세출하고의 결산,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하고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1인 이상이면 되고요. 복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도 감사도 이사하고 똑같아 갖고요. 감사가 두 분이 계시면 각자 따로 감사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업무 수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게 돼 있고요.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해서 이걸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한 부정 있잖아요. 관련 부정, 부패 내용에 대해서도 체크할 권한이 있고요. 불비한 내용을 주무관청이나 총화에 보고해서 이거 지금 우리 법인이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사업한다고 했는데 사업 안 하고 있다. 이런 보고할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총회 소집을 감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가 있는데요. 사원총회는 뭐냐면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돈으로 돼 있잖아요. 돈으로 기존이 돼 있지만 이 사단법인 같은 경우 사원, 즉 회원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비영리 법인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원총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총회는 국회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1년에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반드시 소집이 돼야 되는 통상총회가 있고요. 임시총회는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는 임시총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총회 같은 경우 소집 절차는 소집의 목적을 명기하여 통지서를 일주일 전에,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날짜 일주일 전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이내 기간으로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 4일에 집합해라 이런 식으로 사원총회를 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집 통지서에 통지된 사안에 대해서만 결의가 가능하고요. 토집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닌 안건을 가지고는 사원총회에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의권은 1인 1표겠죠. 이건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이 있는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전부 다 정관이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설립등기를 통해서 등기소에 등기해가지고 법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는 내용의 변경이 좀 가능한데 원래 목적과 틀리게 막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도 가만히 안 냅두죠. 장학법인, 장학재단법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골프재단법인을 한다, 골프연구재단법인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서로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래서 원래 설립했던 목적과의 동일성 유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관 변경에서요.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죠. 요즘에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장학재단법인, 그러니까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들이 최근에 골머리를 앓는 게 장학재단법인 중에서도 초등학교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초중학생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 장학재단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법인의 실수로 초등학교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생이 많이 없는 관계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사업 내용을 좀 바꾸겠다. 이런 경우가 사회성 반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회적 변화를 대응할 목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 즉 이제 부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존립기간의 만료, 예를 10년 동안만 있겠다 하면 10년 후에는 없어져야 되겠죠.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의 발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면 예를 들어서 통일을 위한 사단법인이 있었다 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통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통일이 돼버린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사단법인은 존립가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해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역에 자연 훼손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자 하는 모임을 해갖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굳이 민간단체에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 해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의 파산, 돈이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원래 목적 이외에 다른 쪽으로 이제 소위 뻘짓이라고 하죠. 원래 한다고 하는 행위는 안 하고 딴 것만 자꾸 하면 주무관청에서 열이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산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법인의 특유한 해산사유, 재단법인 말고요. 사단법인만 적용되는 특유한 해산사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좀 가설이에요. 그 사단법인의 회원이 50명이 사단법인을 구성했는데 해외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에 추락해서 다 사망하신 거예요. 그럼 사단법인에 있는 사원이 하나도 없어졌죠. 즉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경우에는 해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에 의해서 총사원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해산 의결하는 걸 임의해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100명인 경우에 다 집합해갖고 77, 8명이 우리 해산하자 그러면 해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인의 해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물건은 권리의 객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건의 객체로서의 물건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이라면 물건과 관련된 거 있어요. 물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지나 부동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 물건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유체물이어야 돼요. 물건의 대상이 물건이기 때문에 유체물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내용은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체물 같은 경우도 물건으로 이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에 뭐가 돼 있어요? 형체가 없는 빛이나 전기, 열 등을 대상으로도 무체물, 형태는 없지만 이거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물건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죠. 밑에 나와 있죠, 선생님들. 이 중에 관리가 가능한 것만 해당되고요. 하늘에 있는 태양빛은 관리가 안 되죠. 이것도 역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가능한 거를 관리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배를 할 수 있는 지배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달, 별, 우리가 관리할 수 없죠. 이런 경우는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백타적 지배 가능성, 남한테 밀어내면서 이건 내 거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률에서는 물건의 유형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객체로서의 그 물건의 또 요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외계의 일부일 것, 즉 인체 안에 있는 거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체로부터 분리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물건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체로부터 분리된 모발, 제 머리에서 빠진 머리카락, 그 다음에 치아, 혈액들은 물건으로 봐요. 몸에서 빠져나간 거는요. 근데 이식된 심장 있잖아요. 이식된 심장, 즉 남의 걸 들어다가 내 몸 안에 넣으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물건이 아니라 몸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체와 관련된 물건의 기준에서는 몸으로부터 분리된 거는 물건으로 볼 수 있고요. 재산상의 이렇게 계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이식된 거는 그부터는 물건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독립한 물건은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물건이 된다. 이런 개념을 독립한 물건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물건에는요. 동산은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고요.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부동산이라고 하겠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부동산은 민법상의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는 건물도 들어가고요. 땅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수목 있죠. 나무도 해당되고요.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뭐 사과 열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겠죠. 농작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추가 있어요. 그럼 상추를 따기 전에 그 상추가 이제 이렇게 뿌리를 묶고요. 이렇게 상추가 막 자라고 있잖아요. 따기 전에 상추잎은 부동산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따고 나서부터는 팔 수 있는 동산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는 건물,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이 해당된다. 요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 밑에 부분에 지면 밑에 있는 흙속 있잖아요. 이 땅 속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와 완전히 분리된 개별 부동산 취급을 하기 때문에 등기 보시면 아시죠? 건물분하고 토지분 따로 돼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도 역시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분리부동산 인정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은 이 같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땅 주인도 같고 건물 주인이 같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은 두 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와는 완전히 분리된 개별로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전체 또는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 말 하나만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수목은 뭐냐? 부동산 토지의 일부로서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부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상으로요. 근데 이 쉽게 얘기하면 임시로 심어진 경우 있죠. 가식이라고 하고요. 잠깐 옮기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경우 또는 얘를 딴 데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딴 데 팔아먹으려고 뽑아낸 나무에 대해서는 동산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은 그 수목의 일부로 봅니다. 또는 이 토지의 일부로 본다는 얘기죠. 즉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는 그 땅 주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의 일부로 보거나 또는 수목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요.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이제 부동산으로 보는데 여기 보시면 권한이 없는 타인의 토지에 불법으로 경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존재한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즉 남의 땅에 가고요 몰래 상추를 심었어요. 내 땅 아니에요. 근데 노는 땅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상추를 다 뽑아가래요. 근데 거기서 뭐냐? 이거 내가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당신 뽑아가면 안 되거든요. 웃기네 하고 자기가 다 뽑아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물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 나와있죠. 법에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경작을 하면요 씨 뿌리고 키우잖아요. 그걸 주인이 막지 못한 상황이라면 일단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땅은 내 건 아니더라도 상추나 이런 건 다 내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농작물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이 있는데 주물은 주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주물이라고 하고요.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부릅니다. 즉 개별로 따로 돼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시계줄 아시죠? 시계 본체는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 시계줄이 없으면 목에 못 차잖아요. 손목에 못 차잖아요. 그래서 시계와 시계줄, 그 다음에 주유소 안에 있는 주유기, 자물쇠와 열쇠, 이런 것들이 주물과 종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암기가 쉬우시죠. 그래서 자물쇠와 열쇠, 원래는 기본은 뭐예요? 열쇠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물통이 중요하잖아요. 자물쇠가 중요한데 자물쇠라 하더라도 또 열쇠 있는 거, 열쇠가 없으면 못 열잖아요. 물론 요즘 번호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주물과 종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종물 같은 경우에 종물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민법상 규정이니까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장소적 밀집성이 있을 걸. 즉 주물과 종물이 같은 동네에 있어야지 따로 막 떨어져 있으면 주물과 종물이라 보기 어렵고요.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자물쇠와 열쇠는 같은 주인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주물과 종물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물이란 건 뭐냐면 경제적 수익이 나는 걸 과실이라고 해요. 민법상 과실은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나오죠. 그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헤맸는데 이거 뭐냐. 원물이 재산으로 가지는 원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원물이 어디 빌려주거나 렌트해주거나 누구한테 사용하라고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사용료를 낸다던가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걸 과실이라고 민법상에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원물이란 건 뭐냐면 과실을 발생하도록 하는 원재산 적인 내용들을 원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천연과실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용법에 그러니까 용법에 의해서 원래 사용하고자 하는 원물의 목적에 따라서 나타나온 산출물을 갖다가 천연과실이라고 합니다. 젖소를 한 마리 키워요. 그랬더니 우유를 자꾸 낳아요. 그죠? 닭을 한 마리 키워요. 암탉을. 그랬더니 자꾸 알을 낳아요. 이게 뭐예요? 원래 용법에 의해서 나오는 과실이잖아요. 이걸 천연과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뭐가 있냐?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저 소를 키우면은 젖이 나오고 우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닭을 키우면 닭알이 나오는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재산상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용을 하겠다든가 빌려줬을 때 그에 따라서 나오는 이자 내지는 어떤 사용료들을 갖다가 우리는 법정과실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등의 이익 등을 갖다가 전부 다 법정과실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차했을 경우에 임대료 나오죠. 그 다음에 금전대타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나오죠. 이걸 전부 다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권리에 따른 사용료나 배당은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이라고 아시죠? 주식을 사니까 1년 만에 그 회사에서 뭐 주식 가격의 뭐 0.1%든 5%든 뭐 이렇게 배당을 줘요. 돈 많이 벌었다고.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그 주식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예의상 저한테 주주로서의 그 권리를 인정해서 주는 일종의 급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에 따른 사용료나 배당은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주식에 대한 권리죠. 이 권리에 대한 이 배당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사용료나 주식의 배당금은 물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과실로 보지 않는다는 게 민법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3개 풀어보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 종중, 제가 말씀드릴 때 무슨 성씨 무슨 파 이라고 해당되는 거예요.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선조가 사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 종중이 성립한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성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종중은 조상 분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제한 가능하다. 여기 그냥 틀린 걸로 바로 나오네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에서 사실은 종중 관련된 땅 관련된 이게 대법원 재판이었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그러냐? 이게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선산을 관리하든 말든 알바 아니고 같은 성씨를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좌우지간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돌아다니면 전부 다 종중의 한 구성원이고 지분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2번. 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나 타당하지 않은 거란 얘기죠. 사단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들은 것 같아요. 이사와 감사는 법인의 필수 기관이며 성명과 주소를 등기해야 된다. 이것도 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공통적 해산 사유다. 이건 맞는 것 같긴 해요. 법인의 이사는 각각 개별적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답이 뭘까요? 나죠. 감사는 그 법인의 임의기관이에요. 필수기관은 아니에요. 등기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요.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다음 중 민법상 천연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천연과실을 말씀드렸죠. 그 원래 목적으로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나한테 뚝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대차를 통해 받은 이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젖소가 생산한 우유, 어미니돼지가 낳은 새끼, 사과나무에서 수확한 사과. 나다라는 전부 다 내가 이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이걸 보통 천연과실을 하고요.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해준 이후에 나온 사용료나 이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과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가 법정과실에 해당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과정에 나와 있는 법인은 그 영리법인을 얘기하는 상법상의 그 기업법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정관 작성과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드린 것도 있고 기재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면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의 정관 내용 중에 사실은 그 사단법인의 정관 내용이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재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전부 다 설립 등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영리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원래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라 갖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의 능력은 자연인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기관으로서 이사와 임시이사, 특별히 직무대행자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된 해산 사유 있죠.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과 관련돼서는 그 아까 말한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있죠. 이런 것들을 법학개론 수준에서는 이거 관련된 세부 판례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구분되나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